아니, 진짜로? 한국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나라였다고요? 외교관이 보고서를 찢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은 과연 한국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시티, K 콘텐츠, 군사자립, 젊은 세대의 자신감까지 그저 뉴스 속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엘리트 외교관이 서울에서 마주친 그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왜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도 다르지? 그 의문은 어느 순간 확신과 경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준비한 모든 보고서를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닌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과연 그가 서울에서 마주한 진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걸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이 그렇게까지 편협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한밤중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가운 여름비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던 제 모습을요. 도쿄에서 잘 나가던 외교관 유키 무라사키. 바로 저였습니다. 아마도 일본 외무성 내에서는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도쿄대 외교학과 수석 졸업, 외무성 정책기획국 최연소 발탁, 아시아 전략국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젝트 담당. 화려한 이력과 조용한 카리스마로 저는 항상 철의 전략가로 불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건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도전도 위협도 아닌 그저 관리하고 조율해야 할 대상. 제가 외무성 실무 교육 강단에서 늘 강조하던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의식이 과도한 국가다. 역사를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외교적 논리를 자주 흐린다. 그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도 제 머릿속에는 의심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여동생 미사토가 유일하게 저에게 의문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쿄에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었고 한국 웹툰과 드라마를 번역하며 매일같이 오빠 진짜 몰라서 그래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앞서가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었습니다. 그건 내가 문화 콘텐츠에 빠져서 그래. 외교와 국력은 감성으로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토록 단편적인 인식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제가 아시아 전체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의 지하철 한 칸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변화의 첫 신호가 왔습니다. 총리실에서 비밀리에 추진 중이던 아시아 경제연합 구상. 그 핵심은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이끄는 기술경제 블록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라사키 군, 자네가 서울에 가야겠네. 한일 공동 프로젝트 실무협의단 일본 대표로서. 순간 마음 한켠이 불편하게 찌릿했습니다. 왜 하필 제가? 왜 지금 한국인가?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릴 첫 실무회의. 협의단의 대표 자격으로 저 유키 무라사키는 2025년 3월 10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은 흐렸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마중 나온 외교부 관계자와 함께 시청 인근의 숙소로 이동했고 그날 오후 한국 측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제 예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국 대표 장혜윤 박사. 조용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전직 유엔 정책자문관이자 현재 한국 정부의 국제전략자문역을 맡고 있는 고위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녀의 첫마디였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날씨가 흐리네요. 유키 국장님, 서울의 봄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말투는 온화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짧은 인사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저를 알고 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장 박사는 자료 하나 없이 자신의 입으로 현황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과, 디지털 기반 사회의 확장, AI 보건관리 시스템, 청년 스타트업 육성 등등. 그녀의 설명은 마치 한 편의 보고서 같았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면서도 인간적인 울림이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돈돼 있네. 하지만 결국 내용은 감성적이겠지. 그러나 그 순간 장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경제 성장 이후 정치적 기동력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을 고민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방향? 감정이 아닌 방향이라니. 도대체 이 사람,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이죠? 서울의 첫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를 상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압도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뿌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서울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도시는 뭐가 다르다고 느낀 순간이요. 새벽 6시. 자동으로 열리는 커튼 틈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저는 습관처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에는 외무성에서 보낸 문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도 며칠 전 회의의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을 고민합니다. 장혜윤 박사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과의 두 번째 회의는 더 밀도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회의에 참석한 한국 팀원들이 대부분 30대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나이와 직책에 상관없이 발언했고 심지어 저 같은 외국 고위 관료에게도 거리낌 없이 반박했습니다. 처음엔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건 무례가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일본의 젊은 세대와는 그렇게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중심에 바로 백석준, 장 박사의 조수이자 스타트업 CEO 출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 정책 자료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해보고 실패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실패를 전제로 정책을 논의하다니. 일본 외무성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 박사와 저는 별도 오찬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종로 한옥을 개조한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녀는 음식보다 이야기를 더 많이 꺼내는 스타일이었고 특히 유엔 재직 시절 한국이 어떻게 정책 영향력을 키웠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유키 국장님, 일본은 스스로를 아시아의 기준이라 생각하지만 한국은 자신이 아시아의 변수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처음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확신과 뿌리 깊은 관찰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괜히 여동생 미사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빠, 한국에 있으니까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 웹툰 보면 나오는 거야. 가면을 벗는 순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대사. 오빠는 가면을 벗고 있니? 그 말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일본 팀은 삼성 본사, 판교 스타트업 밸리,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실험과 유연한 정책, 그리고 도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입사원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회의 시작 5분 만에 막내가 제안서를 공유하더군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나라, 정말 이렇게까지 바뀌었나?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1990년대 뉴스와 교과서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한국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갈등의 예고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회의 주제는 역사인식과 문화협력. 제가 외무성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분야이자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영역이었습니다. 장 박사와 저는 곧 격돌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충돌이 제 생각을 얼마나 뒤흔들지를요. 어쩌면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배워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는 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게 가장 두려운 건 그 모든 깨달음의 끝에 제가 외교관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대답이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하게 될까봐입니다. 그날 회의실 문을 열며 들어갈 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찰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반론이다. 주제는 역사인식과 문화협력. 제가 가장 많은 준비를 해온 분야였고 제 정치적 정체성과도 밀접한 영역이었습니다. 회의는 예상대로 팽팽했습니다. 한국 측은 위안부 이슈, 강제징용, 교과서, 기술 문제 등 민감한 주제를 의제로 꺼냈고 저는 외무성의 입장에 따라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장혜윤 박사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라사키 국장님,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잊자는 말보다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회의 후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야. 감정의 반복일 뿐이야. 혼자 남산 아래 공원을 걷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미사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한국을 감싸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럼 오빠, 장혜윤 박사랑 하루만 같이 움직여봐. 다음 날 장 박사가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공식 일정 없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한 곳 가보시겠어요?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호기심이 거절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차량을 타고 한참을 달려 경기도 성남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겉보기에 그저 작은 사무실 밀집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젊은이들의 열기와 빠른 발걸음, 화면을 가득 채운 프로토타입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장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입주 스타트업의 30%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정부가 보조하고 다음 시도를 장려합니다. 이런 유연함이 한국 사회의 전략적 무기입니다. 잠시 후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백석준이 추천한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 개발자였고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일본 외교관님이 저희 공간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대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도쿄에 갔었습니다. 그때 일본 친구들이 제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한국은 불안정해서 곧 무너질지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요. 그 말이 자극이 됐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빨리,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늘 한국을 불안정한 국가로 분류해왔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장혜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교는 권력이 아니라 인식의 격차를 좁히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일본 외무성에 보낼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내용은 충분했습니다. 한국 측의 제안서 내용, 기술 전략, 협력 방안까지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태도였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읽다 말고 저는 그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장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발표 즉석에서 말로 하겠습니다. 원고는 없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단 2단어였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그 한마디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수치의 나열도 이론의 요약도 아닌 저 자신이 처음으로 외교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말하는 진심의 문장이었죠. 그날 회의실은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는 듯 했죠. 일본 대표 유키 무라사키. 제가 공식 발표를 즉석에서 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심지어 제 팀조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협상용 발언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고백이 될 거라는 걸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회의석의 양측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장혜윤 박사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백석주는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유키 무라사키입니다. 오늘 저는 보고서를 읽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운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고 저는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의문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래도록 관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불안정한 감정의 나라, 때때로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것은 그 모든 정의를 뒤흔드는 현실이었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쉰 뒤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나라는 실패를 허용하고 도전을 장려하며 세대가 수평적으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외교란 단지 이익의 교환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장혜윤 박사와 이 프로젝트 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순간 장 박사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진심을 꺼낼 줄은. 그래서 저는 오늘 기존 보고서를 철회합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닌 태도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다가 이내 조용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졌고 처음으로 저는 그 박수가 형식이 아닌 인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 후 장 박사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관이 자신의 문장을 찢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다시 쓰는 용기는 평화를 만드는 첫 문장일지도 모르죠. 그녀의 그 말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문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미사토와 종로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이 됐네, 우리 오빠.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아주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녀가 준 번역 원고를 읽었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진심. 그 안에는 K드라마의 한 장면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가면을 벗는 순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뭔가 새롭게 시작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국력은 숫자도 군사력도 아닙니다. 태도,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 그것이 진짜 외교이며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다시 이곳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외교관이 아닌 한 사람의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때도 장 박사와 다시 마주하고 싶습니다. 더 깊이, 더 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사연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변화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